우리나라 삼국지. 제38부 만이산의 천지. 혈구도는 섬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육지와 가까웠다. 제관과 군사들을 인솔한 사두는 동자월의 고구려 초설지나 거룻배를 타고 혈구도로 들어섰다. 원래 만이산 섬은 혈구도와 갯벌로 이어져 있었다. 만이산 섬의 포구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저반 시설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제를 올리는 사람들은 혈구도에 배를 내어 상륙한 다음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만이산 섬으로 건너가는 것이 상례였다. 만이산으로 가는 동안 사도 일행은 여러 차례 고구려 군사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하나같이 규율이 바로 서 있고 기계가 돋보였다. 그들은 관미성에서 명령을 하달받았는지 예의를 갖추어 사도 일행을 대했지만 경계의 눈빛만은 풀지 않았다. 사도는 고구려 군사들의 빈틈없는 모습을 보며 정면 승부를 피했던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만이산 초입에 당도하자 사도는 제관들과 함께 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성단으로 올라갔고, 남은 군사들은 산 아래 월수곡 주위에 천막을 치고 걸량으로 끼니를 때웠다. 이들은 이미 신성한 땅에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불을 피울 수 없었다. 달빛이 계곡 위에 들이오자 군사들은 하나같이 옷을 벗고 알몸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찬바람이 일기 시작할 무렵이었으므로 계곡물은 오싹할 정도로 차가웠다. 하지만 군사들은 누구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단단하면서도 탄력 있는 육신들이 물에 잠겨 흔들렸다. 성스러운 달빛이 정성스럽게 몸을 닦아내고 있는 군사들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목욕제기를 마친 군사들은 창과 활을 꺼내 붉은 실을 매달고 화살촉에 주사를 묻혀 신성한 재물을 사냥하는 데 있어 잡기가 범접치 못하도록 했다. 내일 사냥에 쓰일 말의 안장에도 어느새 붉은 술이 들여져 있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군사들이 자리에 누우니 주위에 고요의 장막이 드리워졌다. 간헐적으로 들리는 숨소리와 보초의 발소리, 그리고 바람의 속삭임만이 간간히 장막 주변을 맴돌다가 사라졌다. 다음 날 해가 떠오르자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됐다. 신성한 산을 소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있었기에 만이산에서의 사냥은 오리꾼을 쓸 수가 없었다. 본래는 혈구도 본섬에서 사냥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공연히 관미성에 주둔하고 있는 고구려군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만이산 섬 부근에서 사냥을 하게 된 것이었다. 재물은 하늘에서 점지해주는 것이었기에 말을 타고 숲을 헤쳐나가다가 가장 먼저 만나는 짐승을 잡아서 바쳐야 했다. 재물을 확인하기 위해 일찍부터 참성단에서 내려온 사두는 벌판이 내려다보이는 산중턱 바위 위에 올라가 군사들이 사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군사들의 동작이 너무도 정적이어서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풀들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처음에 인기척을 느끼고 잔뜩 긴장했던 짐승들도 오랜 시간 별다른 위협이 없자 안심을 했는지 점차 생기를 되찾았다. 노른 샘을 찾아 발길을 옮기고 멧돼지는 진흙밭에서 연신 몸을 뒤척였다. 그때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화살이 날았다. 너무도 자연스러워 짐승들은 피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떨어지는 낙엽을 맞고도 죽을 수 있는 게 자연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이를 신호로 마치 동면을 마치고 땅속에서 튀어나온 개구리들처럼 군사들이 일제히 달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사도 앞에 짐승을 둘러맨 군사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얼굴은 임무를 완수했다는 만족감과 자연의 평온함을 깨뜨렸다는 죄책감이 뒤엉켜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사도는 갓 잡은 노루에 흰 배를 타고 내려오는 붉은 피를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미끼는 준비되었으니 신께 바칠 제물을 잡을 일만 남았구나. 사도는 뜬모를 미소를 지으며 군사들에게 영을 내렸다. 이번 제사의 제물로 쓰일 놈은 아주 예민하고 흉폭하니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군사들은 사도가 뿜어내는 살기에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관미성 성주 해운파가 만이산에 이른 것은 저녁이 다 됐을 무렵이었다. 해운파는 자신이 만이산에 오를 수 있게 된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린 시절 마을 어른들을 통해 만이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는 주체할 수 없이 심장이 뛰었다. 선택받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 없기에 더욱 신비로운 땅과 그 가운데 우뚝 솟은 높은 봉우리 위에 마련된 성스러운 제단은 세상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어린 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여러 부하들은 백제인들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해운파의 만이산행을 극력 반대했다. 하지만 평생 머릿속에 그려왔던 만이산의 환영이 해운파를 세차게 잡아끌었다. 해운파는 부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몇 명의 호위무사만을 대동한 채 만이산으로 떠났다. 해운파가 제관의 안내를 받아 참성단에 이르고 보니 이미 제를 지낼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었다. 제단 주위로 천지인을 상징하는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고 그 앞으로 화려하게 채색한 제복을 입은 제관들이 양쪽으로 나누어 도열해 있었다. 뒤편에는 천군의 복장을 한 군사들이 위험있게 둘러서 있었다. 제단 앞에는 제물로 바쳐질 노루와 멧돼지가 마치 잠을 자는 듯 누워 있었다. 한 곁에서는 악공들이 의식에 쓸 악기들을 조율하고 있었다. 해운파가 나타나자 왜소한 몸집의 사두가 커다란 체격의 장정들을 헤치고 나서며 반갑게 맞이했다. 해운파는 사두의 기이한 모습에 놀라 잠시 예를 갖추는 것조차 잊었다. 너무 그리 빤히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사두는 불쾌한 낯으로 해운파의 주위를 환기했다.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해운파는 허리를 굽혀 용서를 구했다. 제가 잠시 결례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두는 이러한 반응을 자주 겪어왔기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에게 마음의 부담을 가짐으로써 향후에 주도권을 쥘 수 있으니 어찌 보면 오히려 고마운 일이라 생각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가 있었다. 마음 쓰지 마십시오. 제가 잠시 농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두는 금방 웃음을 지으며 해운파의 마음을 풀어주었다. 양국의 우호를 위해 천지신명께 제사를 드린다니 당연히 참석해야죠. 사두는 호탕하게 웃으며 해운파의 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해 주니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해운파는 사두가 비록 등이 굽고 체구는 왜소하나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제약이 울리자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이 제관들 사이에서 뛰어나왔다. 오색찬란한 옷을 입은 제사장은 한 손에 방울을 잡고 다른 손에 칼을 잡은 채 하늘이라도 오를 듯이 높이 뛰어오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제사장의 동작은 하늘로 날아오른 학의 날갯짓처럼 보였다. 제약이 점점 빨라지면서 제사장의 몸동작도 격렬하고 절실하게 변해갔다.
바람도 이에 감응했는지 깃발을 찢을 듯이 거세게 불었다.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점차 홍조가 짙어졌다. 잔뜩 고조됐던 제사장의 품사위가 잦아들자 악공들의 손놀림 또한 무뎌졌다. 제약이 끝났을 때는 어느새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제사장을 보좌하던 제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걸 보아서 이제 제물을 바칠 시간인 듯했다. 제단의 커다란 돌화루에 쌓여진 장작더미 위에 불이 올랐다. 뒤이어 장중하면서도 유려한 제약이 울려 퍼지고 제관들이 제약에 맞춰 현란한 춤을 추며 제단 주위를 맴돌았다. 제의에 빠져든 해운파는 어느새 어린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푸른 하늘을 나는 갈매기나 진한 뻘 위를 기어다니는 개처럼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고 싶었던 그의 꿈들이 되살아났다. 그는 지혜를 통해서 천지 만물과 합일할 수 있었다. 우주의 섭리가 그의 내면을 스치고 지나갔다. 해운파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때 사두가 해운파를 돌아보았다. 해운파는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 이제 그는 그곳에 있으면서도 잊지 않은 존재였다. 사두가 손을 높이 지켜들자 무서운 신장처럼 우락부락한 군사들이 일제히 해운파에게 달려들었다. 해운파를 호위하던 군사 몇 명이 이들을 막아보려 했지만 중과부적이었다. 해운파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내가 이번 제2의 제물인가 보다. 해운파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인데도 남의 일을 말하듯이 중얼거렸다. 그에게서는 일말의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도는 해운파의 기백에 감탄했다.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과 연륜이 느껴지는 깊은 주름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맑은 눈이 그의 올곧고 진실한 성품을 말해주고 있었다. 사도는 해운파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수치심과 함께 그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단숨에 적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정도로 뛰어난 장수라면 백제를 위해서 더더욱 없애야만 했다. 사두는 마음속에서 끓고 있는 도끼를 끌어내어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았다. 백제를 위해서 그대의 목숨을 내놓아야겠소. 나는 오늘에서야 그토록 갈망하던 세계를 볼 수 있었소. 그러니 지금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소이다. 다만 당신이 소중한 군사들의 목숨을 헛되이 희생시키려 하니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오. 사두는 해운파의 예언을 듣고 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지금 자신의 계책에 실패할 거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두는 그 말에 승복할 수 없었다. 이제까지는 운명에 끌려다녔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이 운명을 개척해 나갈 생각이었다. 해운파가 제단으로 끌려오자 제사장은 큰 칼을 빼들고 하늘을 향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해운파는 온몸이 묶여서 제단 위에 눕혀졌지만 의연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제사장의 주문이 끝나자 한 장수가 손에 들고 있던 큰 칼로 해운파의 목을 내리쳤다. 목이 떨어져 나가는 찰나 해운파 입에서 웃음이 번졌다. 뼈와 살이 불길 위에서 서서히 타들어갔다. 사두는 차마 불길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어 불길이 사방으로 번득였다. 사두가 놀라서 쳐다보니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해운파의 환영이 또렷하게 보였다.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만이산의 불빛은 바다 건너에서도 보였다. 동자울 외곽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진무는 불빛을 보고 사두가 일을 성사시켰음을 알았다. 진무는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동자울에 조둔하고 있던 고구려 군사들을 처치한 후에 바다를 건너 혈구도에 상륙했다. 이미 사두의 연통을 통해 각 초소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던 진무는 혈구도의 고구려군 초소를 기습 공격하여 일거에 장악했다.
아신왕의 출정 명령을 받고 당성을 떠나 장봉도 섬 그늘에 숨어있던 목힐강부의 함대도 만이산의 불빛을 보고 혈구도를 향해 북상했다. 이로써 관미성은 완전히 백제의 포위망에 갇힌 신세가 됐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관미성에서는 백제군의 침입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부장 고진여는 성주 해운파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운파가 직접 만이산에 간 것은 호랑이 아가리의 머리를 디민 격이었다. 날이 저물고 나서 성벽을 순시하던 고진여는 멀리 만이산 방향에서 불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불빛을 보고 나니 이상하게 가슴이 옥죄어왔다. 천재에서 재물을 태우는 불빛일 테지만 그에게는 마치 도움을 청하는 해운파의 손길처럼 보였다. 아무래도 성주님의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긴 듯하다. 옆에서 보좌하고 있던 아장이 고진여를 위로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저것은 참성단에서 재물을 태우는 불빛일 뿐입니다. 그러나 고진여의 가슴 한구석에서 전해져 오는 떨림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다. 즉시 경계 대사를 강화하라. 아장은 명을 받고 돌아서며 고진여를 비웃었다. 그는 고진여가 성주 없는 사이에 아장과 군사들을 길들이려 한다고 생각했다. 고구려군은 부대 간의 군사 이동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지휘관과 휘하 군사들의 유대 관계가 매우 끈끈했고 그로 인해 외부인에 대해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었다. 관미성을 지키고 있는 아장들을 포함해서 2천의 군사들도 몇 년 동안 해운파와 함께 생사를 걸고 전장을 누볐던 백전의 용사들이었다. 그런데 도성에서 파견된 고진여가 공도 없이 부장의 자리를 차지했으니 관미성의 장병들이 불만을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아장들은 왕명이었으므로 직접 대놓고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심사가 대단히 뒤틀려 있었다. 그런 가운데 성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군사들을 닥달하니 아장은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게다가 대부분의 장병들이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우호관계를 맺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 마당에 변괴가 생길 턱이 없다고 생각했으므로 아장의 반발심은 더욱 컸다. 하지만 군령은 지엄한지라 아장은 이를 어길 수 없어 자고 있는 군사들까지 깨워 성벽 위로 올려보냈다. 조금 전에 교대하여 겨우 잠이 들었던 군사들은 갑작스런 명령에 적이라도 쳐들어온 줄 알고 군장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채 떨쳐려나 성벽으로 뛰어 올라갔다. 하지만 곧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아장의 말에 불평을 늘어놓았다. 나를 원망하지 말거라. 이게 다 잘난 부장께서 시킨 일이다. 만이산의 불빛을 보더니 저리 난리를 피우시는구나. 칼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을 텐데 오직 겁이라겠습니까? 군사들은 아장과 함께 고진여를 비웃었다. 마음가짐이 이러할진데 군사들이 제대로 경계를 설 리가 없었다. 일어난 김에 내 숨겨둔 술을 낼 테니 한 잔씩 들거라. 아장은 초막에 숨겨두었던 술병을 꺼내왔다. 군사들이 환호작약하며 파수대에서 술병을 비우는 동안 어느새 새벽이 가까워오고 있었다. 술에 취해 성벽 위에서 오줌발을 날리던 군사 하나가 소리쳤다. 저 아래에서는 뭔 놈의 뜨거운 비가 내리나 하겠네. 이 말에 동료 군사들은 박장대소를 했다. 그런데 웃음의 여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신음과도 같은 낮은 비명소리와 함께 성벽 위에 서 있던 군사가 자취를 감추었다.
곧이어 성 아래에서 풀썩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장은 군사가 취기를 못 이겨 비틀거리다가 성벽 아래로 떨어진 줄 알고 급히 몸을 일으켜 성벽 끝으로 달려갔다. 이 일로 인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군법에 의해 참수를 면키 어려웠다. 얼굴이 사색이 된 아장이 성벽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였다. 갑자기 성 밖에서 날아온 화살이 아장의 목줄기에 박혔다. 아장은 소리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어느새 밤하늘을 가득 메운 화살들이 순식간에 파수방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뒤이어 성벽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얼어붙었다. 그림자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적의 침입을 알려는 공사들의 다급한 외침이 성벽 위에 파수막을 따라 이어졌다. 보고를 받은 고진여가 휘하장 2명과 함께 북쪽 성벽으로 달려갔다. 아니 놈들이 이처럼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란 말이냐? 고진여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경계를 게을리했던 아장들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었다. 상황을 보니 성은 이미 저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듯하구나. 적병의 수요는 얼마쯤 되는가? 어두워서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성 아래를 가득 메운 걸로 보아서는 좋게 10,000명은 됨직합니다. 파수를 책임지고 있는 아장이 기가 질린 목소리로 보고했다. 고진은 순간 눈을 질끈 감고 말았다. 그때였다. 성벽 위로 머리 하나가 날아와 떨어졌다. 성 밖에 있는 백제 병사들이 투석기를 이용해 쏘아올린 것이었다. 군사들이 무엇인가여 횃불을 비춰보니 놀랍게도 해운파의 머리였다. 이어서 성 밖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백제 장군 진무이다. 너희들의 성주 해운파는 이미 죽었으니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여라. 이를 듣고 관미성의 고구려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고진이는 이제 믿을 사람이 자신밖에 없었다. 어떻게 하면 성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내야 했다. 그것이 성주가 죽은 상황에서 부장이 감당해야 할 책무였다. 고진이는 실전 경험이 부족한 젊은 장수였지만 어릴 때부터 경당과 태학에 몸담으며 고구려의 무사로서 지내야 할 덕목을 몸에 익히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닦아왔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고진이는 성안 위에 집결한 고구려 병사들 향해 외쳤다. 저 더러운 백제놈들이 우리 성주를 초대해놓고 비겁한 수를 써서 목숨을 앗았다. 저들의 가락함은 하늘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친애하는 고구려 군사들이여,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저 백제놈들을 물리쳐서 성주에 복수를 하자. 고진여의 웅변에 모든 고구려 군사들은 피가 끓어올랐다. 관미성의 군사들은 성주 해운파의 원수를 갚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백제군에 맞섰다. 고진여는 먼저 봉화를 울려 관미성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장수들에게 각기 책임지고 사수할 구역을 할당한 후에 군사들을 모두 성벽 위로 올려보냈다. 싸움이 시작되고 고진여는 목숨을 돌보지 않고 화살이 빗발치는 성벽 위를 종횡무진 누비며 군사들을 동요했다.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무수히 많은 백제 군사들이 운제를 이용해 성벽을 타고 넘으려 했지만 번번이 관미성 고구려 군사들의 투혼에 막혀 피를 흘리고 물러나야만 했다. 날이 밝아오자 백제군의 공격이 차츰 수그러들던 북을 치는 소리와 함께 서서히 모였다. 백제군의 공격이 중단되자 관미성 군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처절한 혈투로 인해 온몸의 기운이 소진됐던 것이다.
얼마 후 기운을 차린 군사들은 그들이 그토록 우습게 여겼던 부장 고진예의 모습을 보았다. 왼쪽 어깨와 오른쪽 허벅지에 화살을 맞고도 칼을 들고 의연하게 서 있는 그의 자태는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 모습이야말로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고구려 무사의 모습이었다. 고진열을 풋내기로만 여기고 있었던 아장과 군사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결연한 태도에 감복했다. 장수와 군사들의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자 관미성의 고구려군은 무서운 힘을 발휘했다. 비록 2천여 명밖에 안 되는 적은 수였지만 천연 요새의 험난함이 더해졌으므로 백제군으로서는 쉽게 함락시킬 수 없었다. 목힐강부가 지배하는 백제 수군은 혈구도를 따라 북상하여 성모도와 달을참을 동시에 공격했다. 이곳들엔 각기 초계와 연락 임무를 담당하는 300여 명의 고구려 군사만이 주둔하고 있었으므로 순식간에 백제 수군에게 함락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혈구도 서쪽 바다까지 백제 수군에 의해 장악당하자 관미성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전령으로부터 관미성의 반격이 만만치 않아 진무의 군대가 고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목힐강군은 함선을 두 대로 나누어 한 대는 목힐수행에게 맡겨 달을참에 주둔하면서 고구려 군사들의 남하를 저지하도록 하고 친히 나머지 함대를 이끌고 관미성 공격을 돕기 위해 나아갔다. 다시 달을참으로 돌아온 목힐수행은 감회가 남달랐다. 고구려 수군에게 당한 패배는 무장으로서의 그의 경력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백제 수군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그로서는 그동안 참기 힘든 세월을 견뎌내야만 했다. 그는 당성에 틀어박혀 자나깨나 지옥을 만회할 날만을 기다리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임기였던 달을참과 성모도를 탈환했다. 하지만 이는 제대로 된 싸움 한 번 안 하고 얻어진 결과였으므로 만족할 수 없었다. 그가 당했던 지옥을 생각한다면 달을참의 수복은 단지 고구려에 대한 복수극의 시작일 뿐이었다. 관미성이 공격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고구려의 순이 다시 남하에 내려올 테니 그때 한 척의 배도 남지 않을 정도로 대팔 요량이었다. 그래야만 분이 터질 것 같았다. 목힐수형은 국적을 응시하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그런데 관미성의 봉화가 오르고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함선은 나타나지 않았다. 관미성은 진무와 목힐강부의 협공을 받으면서도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지만 적은 군사로 오래 지키기는 어려웠다. 그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고구려군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석연치 않았다. 목힐수형은 보름도를 지나 용매도에 이르는 먼 바다에까지 초계선을 보내는 등 경계를 대폭 강화했다. 한편 내미홀에 도착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던 명림자부는 동음홀, 천태, 장방을 따라 올라온 봉화를 확인하는 즉시 운하굴에게 전령을 보내고 내미홀을 떠났다. 봉화가 오르면 운하굴의 명 없이도 출항할 수 있다는 전권을 위임받은 상태였으므로 꺼리낄 것이 없었다. 바람은 서서히 남동풍에서 북동풍으로 바뀌고 있었다.
함선은 돛을 비스듬히 세워 최대한 바람을 이용하면서 바다 위를 미끄러져 내려갔다. 얼마 전에 용매도를 지났으니 이대로 달린다면 이 길 새벽이면 혈구도에 도착할 수 있으리라. 배의 이물에 서서 백전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는 명림자부의 얼굴은 잠옷 고민에 가득 차 있었다. 동몰에서 전해온 첩보에 따르면 백제의 수군은 이미 달을 참과 성모도를 탈환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혈구도로 무작정 내닫다가는 백제 수군과 정면으로 부딪힐 수도 있었다. 이럴 때일수록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의 허를 찌를 수 있는 계책이 필요했다. 명림자부는 명림과의 후손답게 시략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드디어 마음을 정한 명림자부는 조타수를 향해 외쳤다. 우도로 방향을 돌려라. 혈구도로 향하던 200여 척의 고구려 선단은 일제히 우도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진무의 군박에 자리한 사두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성주인 해운파만 없애면 질이 멸렬하여 항복할 줄 알았던 관미성 군사들의 뜻하지 않았던 거센 저항에 사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사두가 일이 잘못되어 간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참성단에서 해운파의 목을 뱄을 때부터였다. 해운파는 사두가 부끄러울 정도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서 사두는 해운파의 목을 치고 나서 새로운 근심에 빠져들었다. 만일 고구려 장수들이 모두 해운파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면 백제군이 고구려군을 꺾으려는 요원했던 것이다. 사두는 그의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랬다. 하지만 진무를 돕기 위해 만이산을 떠나 관미성으로 내려왔을 때 그는 자신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백제군의 일방적인 공격에도 관미성의 고구려 군사들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웠다. 그들은 수에서의 열세를 성곽의 견고함과 목숨을 초계처럼 여기는 악착 같은 근성으로 극복해냈다. 백제군이 고전을 하자 진무는 한숨을 내쉬며 사두에게 물었다.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고구려의 반격을 받게 될 것이오. 어차피 고구려와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기에 앞서 관미성을 수복해야만 도성의 안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북변의 고구려군이 움직이기 전에 관미성을 하루라도 빨리 함락시켜야 합니다. 관미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 문제가 아닌가? 우리 수군이 달을 참과 성모도를 장악하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 하니 그들과 협력하여 수륙 양면에서 공격하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수군이 배를 타고 관미성으로 접근해 석포로 공격을 퍼붓고 틈을 타서 육군이 동쪽을 치는 척하면서 성벽 중 가장 취약한 남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군사를 투입한다면 관미성의 군사들을 제압할 수 있을 겁니다. 진무는 사두의 말을 쫓아 일단 군사를 물린 후에 휴식을 취하며 수군이 당도하기를 기다렸다. 다음 날 목힐강부가 이끄는 수군이 도착하자 백제군의 본격적인 공사가 개시됐다. 목힐강부는 그동안 고구려 군사들과의 해전에 대비해서 개량한 석포를 선보였다. 예전보다 파괴력과 사정거리가 훨씬 좋아진 함선의 석포에서 발사된 바위는 관미성으로 날아가 성벽을 부수거나 성벽 위에 고구려 군사들을 덮쳤다. 이에 관미성의 고구려 군사들도 석포와 각궁을 이용해 반격을 시도해보았지만 사정거리가 짧아 백제군의 함선을 맞출 수가 없었다. 백제 함선에서의 석포 공격은 관미성의 고구려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고구려 군사들 가운데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성벽 여기저기가 허물어져 내려 성을 방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졌다.
동쪽 성벽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진무는 수군의 공격으로 관미성의 군사들이 동요하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엄선된 정예 군사를 관미성 남쪽 성벽으로 투입했다. 고진여는 백제 군사의 일부가 남쪽 성벽으로 달리는 것을 보고 진무의 의도를 간파했다. 그는 즉시 군사들에게 목책을 만들게 하여 석포로 인해 무너져 내린 남쪽 성벽을 방어하려 했다. 하지만 성벽의 틈으로 달려드는 많은 백제군을 공격할 수가 없었다. 목책은 백제군의 불화살 공격을 받아 순식간에 불타버렸다. 이를 본 고진여는 외성을 포기하고 내성으로 후퇴하기로 결심했다. 본디 관미성은 헐성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지만 고구려 군사들이 주둔하면서 고구려 성의 양식을 도입해 성을 겹으로 둘러싸 방비를 강화했었다. 고진여의 명을 받은 고구려 군사들은 달려드는 백제 군사들을 저지하면서 천천히 내성으로 물러갔다. 내성은 흙과 돌을 섞은 후 다져서 쌓아올렸기 때문에 매우 단단할 뿐 아니라 경사면을 이용해 턱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가팔랐다. 외성에 무너진 성벽을 타고 넘은 백제의 군사들은 한달음에 내성 아래까지 달려갔다. 고구려 군사들은 내성만은 내줄 수 없다는 각오를 저항했다. 관미성의 공성전은 이때부터 사흘 밤낮 동안 이어졌다. 진무는 당장이라도 성을 함락시킬 기사로 총공격을 펼쳤다. 이미 관미성의 뼈를 묻기로 결심한 고진여를 비롯한 관미성의 군사들은 온몸으로 백제군의 공격을 막았다. 날이 갈수록 관미성 주변의 시체가 썰어갔지만 백제 군사들은 공격을 전혀 멈추지 않았다. 대대적인 공성전이 나흘째로 접어들던 날 이른 새벽, 갑자기 백제군의 진영이 술렁거리더니 공격을 멈추고 물러나기 시작했다. 기진맥진한 관미성의 고구려 군사들은 영문을 몰라 백제군의 후퇴하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남쪽 해안에서 불길이 일어났다. 해안에 정박하고 있던 백제의 함선들 사이에서 일어난 불길은 차츰 위세를 떨치며 주변으로 번져갔다. 온전한 배들은 불길을 피해 4분 후에 흩어졌다. 마치 광폭한 돌개바람이 배들을 산산히 흩어놓는 듯했다. 파수병의 보고를 받고 남쪽 성벽으로 달려온 고진여의 입에서 탄성이 새어나왔다. 바다 저편에서 고구려의 전선들이 여명을 뚫고 모습을 드러냈다. 구원군을 본 관미성 군사들은 다시 기운이 샘솟는지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드디어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었다. 백제 함대를 격파하며 나타난 배들은 바로 명림자부가 이끄는 고구려의 함선들이었다. 이들은 바다에서 불쑥 솟아나서 목힐 강부를 놀라게 만들었다. 목힐 강부는 목힐 수영을 보내어 북방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했던 남쪽 바다에서 고구려 군선들이 나타났으므로 마치 귀신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다. 해전에 있어서는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목힐 강부와 적수를 찾을 수 없었던 용맹하고 경험 많은 백제 수군들은 처음으로 바다에서 만난 상대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응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로써 전쟁의 주도권은 고구려군에게 넘어가게 됐다. 해가 중천에 오자 깨어지고 불에 탄 배의 파편들이 바다 위를 이리저리 떠다니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났다. 고구려 군사들의 공격에서 간신히 벗어난 목힐 강불은 매서울로 퇴각했다. 그를 따른 함선은 채 50척도 되지 않았다. 목힐 강물은 매서울에 도착해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자 마음을 가라앉히고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이제껏 패배라고는 몰랐던 그로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고구려 수군의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경계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명림자부는 함대를 이끌고 달을 참에 주둔한 백제수군의 눈을 피해 먼 바다로 항해를 거듭했다. 그의 함선들은 거센 파도와 싸우며 우도를 경유하여 덕적도까지 남하한 후에 그곳에서 자월도, 용유도를 거쳐 장봉도를 지난 후 어둠을 틈타 혈구도 앞바다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가까운 백기를 놔두고 멀리 돌아온 이유는 오로지 백제군의 허를 찌르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혼신을 뒤흔들어 놓았던 혈구도 해전은 명림자부의 일방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명림자부에겐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의 임무는 해전의 승리가 아니라 관미성을 백제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이었다. 명림자부는 진무의 군사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였다. 관미성 남쪽 해안에 상륙한 명림자부의 군대는 관미성을 보유하고 있는 백제군을 향해 나갔다. 이미 수군의 패배로 기가 꺾여 있던 진무의 군대가 사기가 오른 고구려의 대군을 상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더구나 백제 군사들은 사흘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벌어진 공성전으로 인해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다급해진 진무는 사도에게 대책을 물었다. 난데없이 고구려 수군이 쳐들어왔으니 도대체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사도는 풀죽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들은 이미 승기를 잡았습니다. 승산 없는 싸움이니 응전하는 척하다가 재빨리 군사를 이끌고 후퇴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부정하려 해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도의 말이 옳았다. 진무는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 이번이야말로 지난날의 패배를 만회하고 관미성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결국 또 한 번의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 진무는 당장이라도 칼을 들고 뛰어나가 고구려 군사들과 맞서 싸우다가 죽고 싶었다. 하지만 장수로서 기분만 가지고 싸울 수는 없었다. 그에게는 책임져야 할 많은 군사들이 있었다. 장군, 어서 용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리 재촉하기는 했지만 사도 또한 가슴이 쓰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제까지 불굴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야 했기에 그는 칼을 빼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굳게 다져봤다. 지금 목숨을 버린다면 자신은 영원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만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진무는 사도의 의견에 따라 퇴각을 결정했다. 그는 고구려군의 추격에 대비하여 후위를 튼튼히 한 뒤 관미성의 포위를 풀고 서북쪽의 불운까지 후퇴했다. 이곳에서 동자울로부터 건너오는 지원군과 합류하여 다시 한번 반격을 시도할 생각이었다. 진무의 군대가 후퇴하는 동안 명림자부는 군사를 이끌고 백제군 본대가 진을 치고 있던 관미성 동쪽으로 나왔다. 고구려 군사들이 도착했을 때는 백제군이 벌써 도망친 후였다. 주변엔 백제 군사들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명림자부의 부장 이자원은 타다남은 잿더미에 손을 대보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걸 봐서 백제군은 아직 멀리 달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에게 1000명의 기병만 주시면 당장 쫓아가서 요절을 내겠습니다. 명림자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리의 임무는 관미성을 구원하는 것이다. 비록 저들이 협정을 깨고 먼저 공격해 왔다고는 하나 폐하의 명이 있을 때까지는 관미성을 지키며 기다려야 한다. 이자원은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명림자부는 관미성 밖에 진을 펼쳐 혹시 있을지 모를 백제군의 반격에 대비했다. 명림자부가 당도했다는 보고를 받은 고진현은 성문을 활짝 열고 달려나왔다. 고진현 명림자부를 보자 감격의 눈물을 애써 참으며 굴레를 올렸다. 온몸이 상처투성인 고진현 몸을 구부리기조차 힘들어 보였다. 명림자부는 황급히 고진현을 일으켜서 편히 앉도록 했다. 그대의 투혼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 성이 아직까지 온전할 수 있었겠소? 그게 어찌 소장의 공덕이겠습니까? 모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감히 싸워준 장수와 군사들의 공입니다. 고진현은 겸손하게 모든 공을 부하들에게 돌렸다. 그나저나 해운파 장군이 죽었다니 너무도 안타깝구려. 해운파의 이야기가 나오자 고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기에 쉽게 멈추지 않았다. 소장이 좀 더 완강히 말리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그게 어찌 그대의 잘못이겠소? 그 또한 하늘이 정하신 운명인 것이요. 명림자부는 고진현을 처소로 돌려보낸 후에 의원을 보내 치료하게 했다. 부른에 도착한 진무는 고구려 군사들이 쫓아오지 않자 일단 마음을 놓고 진영을 만들었다. 관미성을 떠날 때 도성으로 구원을 요청하는 전령을 보내두었기 때문에 고구려 군사들의 움직임을 살피며 구원군이 오기를 기다릴 계획이었다. 한편 진무가 보낸 전령의 보고를 받은 아신왕은 좌평 사등에게 명해 위추월, 도사야차홀, 당성 등에 흩어져 있던 군사들을 규합하여 혈구도를 구원토록 했다. 하지만 이 또한 뜻대로 될 수가 없었다. 사등이 아신왕의 명을 받아 출진하려고 할 때 북방에서 급보가 날아왔다. 운하굴이 이끄는 고구려 군사들이 태하를 넘어서 남쪽으로 진격해오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당황한 아신왕은 사등에게 명해 혈구도로 갈 병력을 돌려 북방을 구원토록 하는 한편 진무에게 전령을 보내 도성으로 돌아오라고 명했다. 이로써 아신왕은 영토를 회복하고 고구려에게 복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수세에 놓이는 처지가 된다. 고구려군이 아신왕을 이처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었던 것은 광개토 태왕의 선견지명과 치밀한 계략 때문이었다. 광개토 태왕은 고구려로 돌아가기 전에 운하구를 불러 은밀히 지시했었다. 백제인들은 마음에서 우러나 우리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조만간 힘을 회복하면 다시 반격할 것이다. 만일 백제군이 움직인다면 그들의 제일 목표는 관미성이 될 것이다. 짐이 해운파에게 관미성을 맡기긴 했으나 걱정이 없지는 않다. 비록 해운파가 뛰어나고 충직한 무장이긴 하지만 너무도 고지식하고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만일 적이 간계를 쓴다면 쉽게 속아 넘어가리라. 그래서
짐은 어리지만 남달리 괴가 많고 임기응변에 능한 고진열을 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그 역시 전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아무리 철옹성인 관미성이라 할지라도 이곳 사정이 밝은 백제의 대군이 쳐들어온다면 막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장군은 하늘에 주둔하면서 백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내묘일에 수군을 항시 대기시켜 백제의 관미성 침공에 대비하라. 만일 백제군이 관미성을 친다면 즉시 수군을 출동시켜 구원하고 그대 역시 군사를 몰아 폐하를 건너 공격하라. 그러면 백제왕은 놀라서 관미성에 보냈던 군사를 물리게 되리라. 광개토 대왕의 예상은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들어맞았다. 백제군이 관미성 공격을 멈추고 후퇴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운하부로 태왕의 선전지명에 감탄하며 군사를 물려 돌아갔다. 먼 길을 힘들게 달려온 사동은 허탈한 심정으로 강 건너로 사라지는 고구려 군사들의 뒷모습만 물끄러미 바라보아야 했다. 혈구도에 주둔하고 있던 진무 역시 왕명에 따라 바다를 건너 동자울로 퇴각하자 관미성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고 서해의 물결도 잠잠해졌다. 이때가 서기 393년이었다. 그 후 고구려 조정에서는 백제를 응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일은 백제가 우리와 화평할 뜻이 없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옵니다. 지금 당장 백제의 도성을 공격하여 백제왕을 잡아 죽인 후 종묘 사직을 멸하여 선대왕의 원수를 갚아야 할 것이옵니다. 백제와 강화를 맺은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고무가 올 것이 왔다는 듯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간했다. 아불파연도 고모와 뜻을 같이 했다. 앞으로 우리가 북방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백제는 항상 걸림돌이 될 것이옵니다. 후환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사옵니다. 대신들이 이처럼 거세게 들고 일어났지만 광개토 대왕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광개토 대왕이 해진압에게 물었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비록 백제의 비열한 행동은 응징받아 마땅하나 시기가 좋지 않사옵니다. 지금 화북에서는 연애 후예인 모영수가 부족들을 규합하여 세력을 일으키고 있고 북방 거란의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으니 이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옵니다. 지금 백제는 두 차례의 패배로 인해 당분간 그 힘을 회복하기 어려울 테니 당장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사옵니다. 그러니 백제의 문제는 뒤로 미루고 서방을 먼저 제압하셔야 할 것입니다. 해진압은 누구보다도 침착하고 냉정하게 고구려가 처한 상황을 정리해서 얘기했다. 해진압의 말이 옳다. 대신들은 불만이 있었지만 태왕이 결정을 했으니 더 이상 왈가왈부할 수가 없었다. 그것이 바로 광개토 태왕의 권위였다. 신하들은 태왕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의 권위에 절대 복종했다. 해진압이 조정을 물러나오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 있었다.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해진압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왕 앞에서는 백제가 아닌 북방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지만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백제로 쳐들어가 해운파의 목을 벤 자를 잡아 능지처참하고 싶었다. 그에게 있어 해운파는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형제요 인생의 동반자였다. 해진압은 해운파가 늘 옆에 있었기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다. 해진압이 지금 고구려에서 무장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해운파가 묵묵히 그를 돌봐주었기 때문이었다. 해운파의 죽음으로 인해 해진압은 영혼의 일부를 잃은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해진압은 집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달빛이 앞길을 여는 호정의 목소리처럼 어둠을 멀리 쫓아내고 있었다.
이완호, 정기항, 송두석, 배한성, 권혁수, 황윤걸, 김익태, 이은주, 변종필, 곽용상, 고성일, 원호섭, 김명수, 이장원.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38부 만이산의 천지 편이었습니다.